니년들이 군인이냐? 술이나 따라봐 걸레년들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머리에 조폭이 소주를 부었습니다. 그녀가 707 특전사 전설의 특임단이었음을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의 공기는 초저녁부터 칼날처럼 차가웠다. 전방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 혹독함을 먼저 앞세웠다.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별칭 칠성부대의 사단장 강소리 소장은 막사에서 입던 전투복 대신 수수한 사복 차림으로 화천 재래시장 입구에 섰다. 그녀의 어깨를 덮는 단정한 머리카락이 찬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다. 사단장님, 정말 여기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편한 곳이 많은데. 박중희, 이중희, 긴장 풀게. 오늘은 계급장 다 떼고 선배가 후배들 밥 사주는 날이야. 그리고 나만큼 이 동네 싼 고깃집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강소리 소장의 말에 박하늘 중위와 이지아 중위가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사단 직할대 소속의 장교이자 강소리 소장과 같은 검은 베레모, 즉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었다. 하늘 같은 선배이자 전설적인 인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부르자 잔뜩 긴장했지만 그녀의 소탈함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중이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칠성 숯불갈비라는 이름의 오래된 노포였다. 연기로 그을린 환풍구와 낡은 테이블이 세월을 말해주는 곳. 강소리가 707에서 중대장으로 구를 때부터 가끔 찾던 그녀만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이모님, 여기 삼겹살 5인분의 된장찌개 진하게 부탁합니다. 어이구, 우리 강 장군 오셨네. 오늘은 웬 예쁜 후배님들까지 데리고 오셨어? 주인 할머니의 구수한 목소리에 강소리가 사람 좋게 웃었다. 그녀는 부하들 앞에서는 강철 같은 지휘관이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 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고기가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강소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늘아, 지아야. 너희가 왜 군인이 되었지? 네. 조국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중위가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자 강소리가 고기 한 점을 뒤집으며 나직이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난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해. 군인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야. 저기 저 이모님이 걱정 없이 고기를 팔고 저 앞 시장 상인들이 웃으며 장사하고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임무의 본질이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화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임무가 다르지 않아. 오히려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져야 하기에 가장 밝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지휘하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눈빛을 기억해라. 그들의 부모가 우리에게 맡긴 가장 귀한 아들들이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 없이 어떻게 조국을 아낀다고 말할 수 있겠나. 박중희와 이중희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새겨들었다. 카리스마란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저렇게 잔잔한 말투 속에서도 뼈를 울리는 신념이 진짜 카리스마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시끄러워 시발. 손님 다 떨어지게 무슨 장사를 그따위로 해.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기운이 역하게 풍겼다.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딱 봐도 이 동네 물을 흐리는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주인 할머니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오며 좌중을 둘러봤다. 이모님 괜찮으십니까? 강소리 소장이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을 보였다.
괜찮아요, 장군님. 앉아 계셔요. 저 손님들 오늘 외상값 받으러 온.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껄렁한 시선으로 가게를 훑다가 한쪽 구석에서 식사하던 세 여성을 발견했다. 박중희와 이중희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짧은 머리와 다부진 자세에서 군인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다. 오호라. 오늘은 계집들도 와 있네.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든 얼굴들인데 우두머리가 비죽거리며 그들 테이블로 다가왔다. 박중희와 이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707 출신이라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그것도 사단장 앞에서 이런 불량배들과 엮이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우두머리가 강소리 소장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역겹게 뒤섞였다. 아줌마는 뭐야? 폼 잡는 거 보니까 대장 노릇하나 본데. 예쁘장하게 생겼네. 니년들 군인이야? 휴가 나왔어? 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강소리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일행이신 모양인데 자리에 가서 식사하시지요. 우린 조용히 먹고 싶습니다. 조용히? 이 화천 바닥이 우리 활용파 구역인 거 모르나? 여기서 조용히 밥 처먹고 싶으면 우리 허락받아야지. 안 그래? 우두머리가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박중희와 이중희가 겁에 질려 눈치를 살폈다. 사단. 아니 선배님. 강소리가 손짓으로 두 사람을 제지했다. 그녀는 여전히 우두머리를 차갑게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일어나. 경고. 시발, 인연이 진짜 돌았나? 우두머리는 더는 참지 못했다. 그는 손에 든 소주병을 그대로 강소리 소장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초록색 병에서 흘러나온 맑은 술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정지했다. 이지아 중위의 입에서 작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박하늘 중위 역시 두려움과 분노로 눈물을 글썽였다. 감히 대한민국 육군 소장 자신들의 하늘 같은 사단장에게 이런 모욕을 가하다니. 하하. 꼴 좋다. 젖은 생쥐꼴이네. 어때 술맛 좋냐? 이년아. 조폭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두머리가 희죽거리며 강소리의 젖은 뺨에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소리 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을 대하던 온화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던 특전사의 눈, 칠성부대를 호령하는 야전 지휘관의 눈이었다. 지금 그녀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놈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강소리 소장의 목소리가 숯불이 튀는 소리를 누르고 가게 안을 얼렸다. 그 살기에 가까운 기백에 우두머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뱉은 말과 쏟아부은 술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이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그는 조롱당한 수치심에 이성을 잃고 젖은 강소리의 뺨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휘둘렀다. 박중희와 이중희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손은 뺨에 닿지 못했다. 컥. 강소리 소장은 몸을 반쯤 일으킨 자세 그대로 테이블 아래로 뻗은 왼손으로 불판 위 뜨거운 석쇠를 잡는 집게를 낚아챘다. 그리고 휘두르는 팔의 팔꿈치 안쪽 혈이 몰리는 여린 살척택혈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우두머리의 팔이 비명을 지르며 꺾였다. 그가 고통으로 소리치기도 전에 강소리의 오른손은 이미 테이블 위에 쇠 젓가락 한 쌍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두머리의 어깨 힘줄 견정혈과 손목 관절 사이를 깊숙이 찔렀다. 끄악! 신경을 직접 타격당한 고통에 거구의 사내가 뒤로 낮아빠졌다.
젓가락이 박힌 손목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뭐야? 전현이. 내 대장을. 함께 있던 불량배들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다. 그들 중 하나가 의자를 집어들고 강소리에게 달려들었다. 선배님. 이지아 중위가 본능적으로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강소리가 나직하게 명령했다. 가만히 있어, 이중위. 지켜봐. 그녀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다.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두 눈은 한겨울 칠성부대 최전방 철책선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의자를 든 사내가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707 특임단 시절 수만 번 반복했던 대테러 근접 전투 기술의 정수였다. 그녀는 의자 다리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왼팔을 밀어넣어 상대의 팔을 감아쥐는 동시에 오른손 손날로 목줄기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쿵. 의자가 맥없이 바닥에 떨어지고 사내는 숨이 막힌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너졌다. 이 미친년이. 남은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주먹을 날렸고 2명은 양옆에서 그녀를 잡으려 했다. 강소리는 몸을 낮추며 정면의 주먹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 주먹을 날린 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제어하지 못한 속도로 옆에서 달려들던 동료와 부딪혔다. 두 사람이 엉키는 찰나의 순간 강소리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 올렸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눈이 뒤집혔다. 이중위, 박중위. 예. 두 장교가 얼어붙었던 몸을 풀고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두 사람. 저기 입구 막고 서. 아무도 못 나가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재빨리 좁은 식당 입구를 막아섰다. 어느새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계산대 뒤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구석에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쓰러졌던 우두머리가 젓가락이 박힌 팔을 붙잡고 신음하며 일어섰다.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강소리를 노려봤다. 너 인연. 정체가 뭐야? 내년 따위가 감히 우리 활용파를. 활용파? 강소리가 젖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넘겼다. 오늘부로 그 이름은 이 화천 땅에서 지워질 거다. 뭐라고? 시발,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 경찰서장도 우리 형님한텐 함부로 못해. 우두머리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빛이 번쩍이는 접이식 칼이었다. 위험합니다. 박중희가 소리쳤지만 강소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상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군인은. 그녀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불량배는 칼을 고쳐 쥐고 그녀를 겨눴다.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 웃기지 마. 죽어. 우두머리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강소리는 달려드는 속도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칼 쥔 손목을 꺾어 잡았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소리는 그대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고 무릎 뒤쪽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거구의 사내가 무력하게 바닥에 고꾸라졌다. 강소리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그의 턱을 잡아 바닥에 쳐박고 다른 손으로 부러진 팔을 짓눌렀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이지아 중위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을 뻔했다. 불과 1이 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건장한 사내 5명이 작은 체구의 여성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강소리 소장은 바닥에 쓰러진 우두머리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부하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강철이 식는 소리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화천 땅에서 감히 내 국민을 위협하고 내 부하를 울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소주와 땀, 피냄새가 뒤섞였지만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모님, 괜찮으십니까?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물었다. 꽤 괜찮아요. 장군님, 저놈들. 박중희, 경찰에 신고해. 여기 화천경찰서 말고 강원도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바로 연결해. 칠성부대 사단장이 긴급 지원 요청한다고 전하게. 화천에서 불법 무기 소지 및 폭력, 갈취를 일삼는 범죄 조직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박하늘 중위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강소리 소장은 다시 두 후배 장교를 돌아봤다. 그녀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함께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압도적인 무력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울지 마. 강소리가 이지아 중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군인의 눈물은 전우를 잃었을 때,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의 환호를 받을 때만 흘리는 거다. 저런 쓰레기들 앞에서 흘리는 게 아니야. 그녀는 식당 바닥에 널브러진 불량배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707이다. 우리는 특수전사령부의 검은 베레모다. 우리가 물러서는 곳은 오직 조국이 평화로울 때뿐이다. 그녀의 말은 두려움에 떨던 두 젊은 장교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심어주었다. 칠성 숯불갈비 앞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한 불빛으로 뒤덮였다. 화천경찰서 순찰차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려온 검은색 승합차와 승용차들이 좁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다. 차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라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형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눈은 이미 전투 태세였다. 대한민국 육군 7사단장의 긴급 지원 요청. 그것도 조직범죄 현행범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요청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님을 직감케 했다. 사단장님, 저분들은? 박하늘 중위가 압도적인 광경에 숨을 삼켰다. 강소리 소장은 바닥에 쓰러진 우두머리를 짓밟은 발을 거두지 않은 채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를 응시했다. 강원청 광수대 반장 국인수입니다. 요청하신 분이 강소리 장군님이십니까? 다부진 체격의 국 반장은 현장의 처참한 광경과 그 중심에 소주에 젖은 채 서 있는 강소리 소장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5명의 거구. 그중 3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둘은 관절이 기이하게 꺾인 채 신음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젓가락이 정확하게 급소에 박힌 것을 보고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제압이 아니다. 707에서 가르치는 급소 무력화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 반장님. 신원은 나중에 확인하고 이자들 신병부터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원 체포해. 형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불량배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우두머리가 끌려가며 강소리에게 악을 썼다. 이년아, 내가 뭔데 우리 활용파를 건드려. 우리 형님이 너 같은 년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야. 그 말에 국 반장의 눈이 번뜩였다. 활용파라고? 내 놈이 용 대가리 밑에 있는 놈이냐? 강소리 소장이 국 반장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다. 국 반장님, 이자들은 단순 폭행범이 아닙니다. 화천 상인들을 갈취하고 불법 사채를 일삼는 조직입니다. 방금 활용파임을 자백했고 지역 경찰과의 유착까지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구석에서 떨고 있는 주인 할머니를 가리켰다. 저분들이 이들의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장교는 군 장교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저들에게 희롱과 폭행 위협을 당했습니다. 국 반장은 모든 조각이 맞춰짐을 느꼈다. 늘 꼬리를 잡지 못했던 화천의 독버섯, 활용파를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였다. 장군님, 혹시 본거지 위치를 아십니까? 강소리 소장은 아까 우두머리가 흘린 휴대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 그리고 이 식당 근처의 방범 카메라만 확인해도 금방 나올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활보하는 걸 보면 본거지도 이 시장 근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 반장은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광수대 전팀. 지금 즉시 활용파 본거지로 추정되는 춘천 본가 숯불갈비 2층 사무실, 그리고 화천 시내의 용게임장 동시 급습한다. 저항시 발포 허가. 영장은 내가 책임진다. 칠성부대 사단장님의 전폭적인 협조가 확인되었다. 오늘부로 활용파 뿌리까지 뽑는다. 국 반장의 명령은 화천의 밤 공기를 갈랐다.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팀들이 즉각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강소리 소장은 그제야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님, 많이 놀라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장군님, 무서웠지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상인들 피눈물 흘린 게 얼만지 모릅니다. 강소리는 말없이 지갑에서 현금 수표 몇 장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모님, 가게 부서진 것과 오늘 장사 망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화천 땅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이럴 수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건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모님의 단골 손님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중희와 이중희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옷깃으로 스며들었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 두 사람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하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이지아 중위가 눈을 빛내며 외쳤다.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희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강소리 소장은 자신의 지휘 차량에 두 사람을 태웠다. 오늘 일을 잊지 마라. 군복을 입었을 때만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 땅을 딛고 서 있는 모든 순간 군인이다. 국민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작전 지역이다. 그날 밤 활용파는 강원도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전격적인 급습으로 완전히 와해되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업, 상인 갈취, 폭행 등의 혐의로 조직원 전원이 검거되었고 그들의 뒤를 봐주던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까지 적발되었다. 몇 달 뒤 칠성부대 관할의 한 민간인 통제선 인근. 혹한의 날씨 속에서 몇몇 사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철조망 지지대를 옮기고 있었다. 그들은 짧게 깎은 머리에 죄수복 대신 국방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교도소 복역 대신 군사구역 내의 대민 지원 및 시설 보수 작업에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이수자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칠성 숯불갈비에서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 우두머리였다. 문신은 여전했지만 술과 약에 절었던 눈빛은 사라지고 혹독한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똑바로 안 해. 거긴 구멍이 얕잖아. 육군 상사 계급장을 단 부사관이 그들을 엄하게 다그쳤다. 그때 박하늘 중위와 이지아 중위가 작전 지역 순찰을 위해 지프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갔다.
이지아 중위가 그들을 알아봤다. 우두머리도 멈칫하며 두 여성 장교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분노나 원망 대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성. 군인도 아니면서 그는 군대식 경례 구호를 외치며 두 장교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를 따라 다른 불량배들도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박중희와 이중희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를 몰았다. 그날 저녁 칠성부대 사단장실. 강소리 소장이 창밖에 어두워지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장님, 오늘 순찰 중. 그들을 봤습니다. 박중희의 보고에 강소리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그렇군. 강소리 소장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도 깨달았을 거다.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녀는 두 후배 장교의 어깨를 짚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주먹으로, 그리고 때로는 저렇게 땀으로 말이다. 너희는 오늘 적을 무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법도 배운 거다. 그것이 바로 칠성부대의 정신이다. 두 젊은 장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활용파를 소탕하고 며칠이 지난 새벽. 강원도 화천의 칠성부대 지휘통제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전방의 겨울 새벽은 언제나 그렇듯 뼈를 애는 긴장감과 짙은 정적을 동반한다. 수십 개의 감시 화면이 비무장지대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고 상황 장교들의 키보드 소리만 낮게 울렸다. 강소리 소장은 막사에서 쪽잠을 자고 막 지휘통제실로 들어선 참이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막 여미며 야간 상황판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단장님. 북쪽. 상황실의 정적을 깬 것은 작전과장 김철규 대령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보고해. 강소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김 대령이 가리키는 특정 구역의 열상 감시장 BTOD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075 GOP 일반 전초 전방. 비무장지대 북방안 개선에서 미상 물체 접근 중입니다. 현재 군사분 개선 MDL까지 200m 전. 미상 물체? 인원인가 동물인가? 영상 식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궤적이 일정합니다. 고란이나 멧돼지가 아닙니다. 현재 3명. 아니, 4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원 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무장한 인원이 그것도 군사분 개선을 향해 고의로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었다. 전 부대 비상. 즉각 대응팀 QRF 출동 준비. 075 GOP 전 병력 초소 내에서 엄폐 및 감시 강화. 절대 선제 사격하지 마. 김철규 대령이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정통파 군인으로 원칙과 규율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소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특전사 출신이 보병 사단장으로 온 것에 대해 내심 못마땅해하고 있었다. 강소리는 김 대령의 조치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 속 4개의 하얀 점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 대령. 예, 사단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 적은 우리가 흥분하길 바라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사단장님, 저들이 군사분 개선을 넘으면 즉각 사격. 넘을 때까지는 우리 땅을 밟은 게 아니야. 그리고 넘는다고 해서 바로 총알을 퍼부으면 저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신지.
저들의 목적이 단순 도발인지 교전 유도인지 혹은 귀순인지 아직 몰라. 성급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4개의 점이 망설임 없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향했다. 넘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월남. 상황병의 외침에 김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단장님, 규정대로 경고 방송 후 즉각 대응 사격. 아니. 강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경고 방송은 실시해. 귀순이면 투항하라, 도발이면 즉각 북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사격은 대기한다. 사단장님, 적이 아군 초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 명령이다, 김대령. 강소리의 눈이 김대령을 정면으로 쏘아봤다. 그 눈빛에는 고깃집에서 불량배들을 제압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천의 생명을 책임진 지휘관의 무게와 살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김대령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즉각 대응팀 지금 즉시 075 GOP 후방으로 전개. 절대 적에게 노출시키지 마. 그리고 강소리가 통신망을 직접 잡았다. 수색대대장 중령 박태민. 충성. 박중령. 자네 예하 정찰팀 중 가장 발 빠른 놈들로 한 개 팀 꾸려. 비무장지대 남방안 개선 철책 통문 열고 지금 즉시 월남한 적들의 퇴로를 차단한다. 예. 퇴로를 차단하라고 하셨습니까? 박태민 중령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그것도 적과 교전이 아닌 퇴로 차단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다. 그렇다. 저들은 4명. 우리 정찰팀은 6. 저들이 우리 GOP 초소에 정신이 팔린 사이 조용히 뒤로 돌아가라.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 절대 교전하지 마. 다시 말한다. 저들의 목적은 사살이 아니다. 생포다. 사단장님, 미친 짓입니다. 김철규 대령이 기어코 소리를 질렀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아군 병력을 노출시키는 것은 저들이 매복이라면 어쩔 겁니까? 적들이 저 4명이 전부가 아니라면. 김대령, 저들의 움직임을 봐. 망설임이 없어. 정확히 우리 GOP 초소를 향해 오고 있다. 이건 유인책이야. 우리가 저 4명에게 총을 쏘는 순간 북쪽 고지에서 대기하던 놈들이 아군 초소를 향해 고사포나 대전차 미사일을 날릴 거다. 저들은 미끼야. 그리고 난 그 미끼를 살려둔 채 낚시꾼의 낚싯대를 부러뜨릴 생각이다. 강소리는 작전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선을 그었다. 수색대대는 퇴로 차단. 즉각 대응팀은 GOP 후방에서 대기. 075 초소는 경고 방송만 계속한다. 그리고 그녀가 박하늘 중위와 이지아 중위를 불렀다. 2 사람은 그 새벽에도 사단장의 부름에 즉각 지휘 통제실로 달려와 있었다. 박중위, 이중위. 예, 사단장님. 너희도 방탄 헬멧 써. 지금부터 날 따라와.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가야지. 075 GOP 전방 관측소로 간다. 강소리 소장은 자신의 방탄 헬멧을 집어들었다. 지휘관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김대령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뒤로하고 그녀는 칠흑 같은 화천의 새벽 속으로 걸어나갔다. 075 GOP 관측소 OP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기 직전에 푸른 여명이 비무장지대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강소리 소장은 쌍안경을 들어 문제의 지점을 살폈다. 현재 적 위치, 아군 초소 전방 800m.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엄폐물에 숨어 동태를 살피는 중입니다. 초 소장의 긴급한 보고에도 강소리는 침착했다. 수색대대 정찰팀 위치는
현재 적 후방 900m 지점까지 접근 완료. 포위망 형성 중입니다. 좋아. 계속 접근시켜. 500m까지. 사단장님. 관측소까지 따라온 김철규 대령이 속삭이듯 외쳤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기 눈치채면. 눈치채라고 하는 거야. 강소리가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저들이 스스로 미끼라는 걸 깨닫게 해야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수색대대 정찰팀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월남한 북한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쪽 초소만 신경 쓰는 사이 등 뒤에서 자신들을 향한 포위망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적들이 움직입니다. 북쪽으로 도주 시도. 상황병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수색대 대장. 강소리가 무전기를 들었다. 지금이다. 잡아. 수색대대. 전원 돌격. 생포한다. 박태민 중령의 명령과 함께 위장복을 입은 칠성부대 수색대원들이 일제히 뛰쳐나갔다. 당황한 북한군들은 도주를 시도하며 자동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타탕. 고요했던 비무장지대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사단장님,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김 대령이 소리쳤다. 즉각 대응팀 투입해서. 기다려. 강소리는 여전히 쌍안경을 보고 있었다. 저건 교전이 아니야. 발악이지. 수색대원들은 총을 쏘며 도망가는 북한군을 향해 맞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산계하며 거리를 좁혔다. 이미 포위된 4명의 북한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곧이어 총성이 멎고 격렬한 격투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보고하라. 수색대대. 적 4명 전원 제압. 저항 과정에서 적 1명 8부상. 아군 피해 없습니다. 전원 생포 완료했습니다. 관측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철규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아군 피해 없이, 총격전 유발 없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무장병력 전원을 생포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전사에 기록될 만한 완벽한 작전이었다. 전원 철수시켜. 부상당한 적군은 즉시 치료하고 포로 규정에 맞춰 인도적으로 대우해. 강소리는 담담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박하늘 중위와 이지아 중위를 돌아봤다. 두 젊은 장교는 사단장이 지휘하는 실제 작전을 바로 곁에서 목격하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봤나? 강소리가 말했다.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적보다 강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우리는 적을 죽일 수 있지만 살려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강소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김대령.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예. 뭐가 말입니까? 너무 쉽게 잡혔어. 저들은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처럼 보였는데 저항이 너무 약했어. 마치 잡히기 위해 온 사람들처럼. 그녀의 의문은 몇 시간 뒤 포로 예비 신문 과정에서 풀렸다. 부상을 입은 북한군 장교 상위는 완강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강소리 소장이 직접 신문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강소리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너는. 그는 한국어가 아닌 북쪽 사투리로 비명처럼 외쳤다. 내가 어떻게 해? 칠성사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소리 소장의 온화했던 눈빛이 얼어붙었다. 칠성사. 그것은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할 때 쓰던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옛 암호명이었다. 칠성사.
그 이름은 강소리 소장 자신도 거의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707의 대테러 팀장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에만 불렸던 이름. 북한과 중국 국경 압록강 인근에서 펼쳐졌던 비공식 흑색 작전의 코드명이었다. 지휘 통제실로 돌아온 강소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김철규 대령과 박중위, 이중위는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방금 전에 완벽한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김대령. 저 포로 특별관리해. 강원도 경찰청이 아니라 즉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관 요청해. 내가 직접 방첩사령관과 통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런데 칠성사라니 그게 무슨.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강소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그것도 가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작전의 편린이 하필이면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는 이곳 화천 최전방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놈들이 어떻게 내 암호명을 알지? 그 작전은 생존자가 없었을 텐데. 그녀는 박하늘 중위와 이지아 중위를 불렀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늘 있었던 일, 특히 신문실에서 오갔던 대화는 너희 군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죽는 날까지 무덤에 가져가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박하늘 중위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지아 중위가 놀라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강소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자신이 아끼는 후배들. 언젠가 자신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여군 장교들이었다. 좋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강소리는 지휘 통제실 한쪽에 걸린 전술 지도를 바라봤다. 너희는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존재라고 배웠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군인이 군인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군인이 과거의 자신과 싸워야 할 때도 있지.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수년 전 내가 너희만 할 때 707 요원으로서 압록강 근처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북의 핵시설 관련 정보를 빼내는 임무였지. 그 과정에서 교전이 있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 우리 팀도 그리고 적들도.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오늘 잡힌 저 포로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일지도 몰라. 아니면 그 작전의 진상을 알고 있는 자가 보낸 거겠지. 그럼 오늘 월남은 사단장님을 이지아 중위가 경악하며 말했다. 그래. 단순 도발이나 귀순이 아니야. 나를 확인하러 온 거다. 칠성사가 정말 칠성부대의 사단장이 되어 여기 앉아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강소리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고깃집에서 만난 불량배들은 그저 동네 양아치에 불과했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적은 달라. 그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나 개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어. 그녀는 두 후배 장교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이다. 너희는 오늘부로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내 비밀을 공유한 전우가 되었다. 앞으로 나에게 닥칠 위협은 곧 우리 칠성부대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거다. 사단장님, 저희에게 임무를 주십시오. 박하늘 중위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707 후배로서의 투지만이 남았다. 임무는 강해지는 거다. 강소리 소장의 눈이 다시 야전 지휘관의 눈으로 돌아왔다. 적은 내 과거를 무기로 날 공격해올 거다. 그렇다면 난 너희라는 미래를 방패이자 창으로 삼아 맞설 거다. 오늘 너희가 본 것은 전쟁 억제였지만 다음에는 적 소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강철로 벼려내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화천의 겨울 하늘 아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과거와 마주하며 가장 믿음직한 미래의 전우들과 함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칠성사. 그 이름은 강소리 소장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월남한 북한군 포로들을 황급히 인계해 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났다.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완벽한 생포 작전의 승리감은 사라지고 사단장 개인의 과거와 연결된 불길한 그림자가 칠성부대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김철규 대령은 더 이상 강소리에게 작전 절차를 따지지 않았다. 그는 그날 관측소에서 강소리가 보여준 침착함과 포로의 입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암호명에서 직감했다. 자신이 모시게 된 사단장은 평범한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교범에 나오는 정규전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장님, 방첩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정보 공유는 불가하다. 칠성사단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고 통상적인 경계 작전에만 집중하라는 사실상의 함구령입니다. 강소리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군. 적은 내 심장부 이곳 화천사단 사령부를 노리고 있는데 정작 나는 눈을 감고 있으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첩사의 월권 행위로 상급부대에 보고를. 아니, 그들이 원하는 바다. 강소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작전지도 앞에 섰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십수년 전 흑색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인 나를. 적이 내 암호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지금 내가 반발하면 그 의심은 확신이 되겠지. 그들은 내가 아니라 저 포로의 말만 믿을 테니까.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박하늘 중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와 이지아 중위는 사단장의 호출로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당하지 않아. 강소리의 눈이 비무장지대 북쪽의 한 지점을 응시했다. 우리가 손을 떼면 적은 더 대담하게 나올 거다. 나를 확인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 방첩사가 꾸물거리는 사이 적은 두 번째 수를 둘 거야. 그리고 우린 그걸 기다린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휘통제실의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렸다. 사단장님, 레이더 감지, 미확인 비행체 접근 중.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붉은 점 하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다. 새떼인가? 기상 관측용 풍선인가? 아닙니다. 속도 시속 200km 이상. 고도 300m.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입니다. 김철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목표 지점이 여기 사단 사령부 방향입니다. 전부대 대공 방어 태세. 발칸포 즉각 조준.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적의 무인기가 그것도 대낮에 방어망을 뚫고 사단 사령부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사격 중지. 강소리 소장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소리쳤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장님? 사격 중지하라고 했다. 저건 폭탄을 실은 자폭 드론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저 속도와 고도를 봐. 저렇게 요란하게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면서 날아오는 공격기가 어디 있나? 저건 전령이야. 강소리는 무인기의 예상 비행 경로를 눈으로 좇았다. 그것은 정확히 사단장실 창문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전원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마. 저놈이 뭘 떨어뜨릴지 모르니 창문에서 떨어져. 쉬이그. 날카로운 비행음이 사령부 건물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무인기는 사령부 연병장 한가운데서 고도를 급격히 낮추더니 작은 물체 하나를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방향을 급선회하여 다시 북쪽으로 사라졌다. 발칸포가 불을 뿜기도 전의 일이었다. 이지아 중위. 예, 사단장님. 방독면 착용하고 즉시 연병장의 투하물을 확보해. 화학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 알겠습니다. 이지아 중위가 방독면을 움켜쥐고 뛰쳐나갔다. 몇 분 뒤 그녀는 안전검사를 마친 검은색 소형 원통을 들고 돌아왔다. 원통은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강소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원통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그녀가 뚜껑을 돌려 열자 그 안에서 낡고 녹슨 물건 하나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군번줄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것이 아니었다. 붉은 별이 희미하게 새겨진 낡아빠진 북한군의 군번줄. 박하늘 중위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을 읽었다. 철용.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소리 소장의 두 눈이 처음으로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김철규 대령과 두 중위가 숨을 죽였다. 사단장의 표정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리철용. 강소리가 그 이름을 씹어뱉었다. 그것은 그녀가 칠성사로 불리던 시절 압록강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제거했던 적의 이름. 그녀의 기억 속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놈이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다니요? 사단장님, 그게 무슨... 김철규 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강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비틀거리듯 걸어갔고 문을 잠갔다. 박중희와 이중희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집무실에 들어선 강소리는 책상 앞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리철용의 군번줄이 차갑게 빛났다. 하늘아, 지아야. 예, 사단장님. 너희에게 내 가장 큰 치부를 고백해야겠다. 두 장교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10수년 전 압록강 작전. 공식적인 기록은 임무 완수 및 적 주요 요인 사살. 하지만 진실은 달라. 강소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정보를 빼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매복에 걸렸어. 아군 팀원 대부분을 잃었다. 나 혼자 살아남았지. 그리고 그 매복을 지휘했던 놈이 바로 이 군번줄의 주인 리철용이다. 그럼 사단장님께서 그래. 난 분명히 그놈의 숨통을 끊었어. 내 손으로, 내 대검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놈의 망령이야. 그녀는 군번줄을 책상 위에 던졌다. 월남했던 그 포로. 그는 리철용의 부하였거나 혹은 아들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는 북으로 돌아가 보고했을 거야. 칠성사가 살아있다고. 칠성부대의 사단장이 되어 있다고. 그럼 오늘 이 무인기는 복수를 예고하는 겁니까? 이지아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 강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차가운 지휘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복수가 아니야. 이건 유혹이다. 유혹이라니요? 리철용. 그는 내가 만난 적수 중에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놈이었어. 만약 그놈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복수 따위에 매달리지 않아. 그는 나를 이용하려는 거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격렬한 소리가 들렸다. 사단장님, 김철규 대령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강소리가 문을 열자 김 대령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출력한 위성 사진과 통신 감청 자료가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아무래도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방첩사에서 무시하라고 했던 그 함구령. 거짓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들이 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저들은 칠성사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김대령은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다. 이것 보십시오. 오늘 무인기가 침투했던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남했던 놈들이 확보하려 했던 우리 측 GOP 초소의 경계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 활용파 놈들이 사단장님을 희롱했던 그 고깃집의 위치입니다. 그는 세 지점을 붉은 펜으로 연결했다. 사단장님, 이 세 지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사단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움직이신 동선입니다. 놈들은 사단장님의 동선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강소리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내부 첩자가 있다는 건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김 대령이 통신 감청 자료를 내밀었다. 리철용. 그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군 총참모부 정찰총국 제5처, 즉 해외 반탐처의 수장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찰총국 제5처. 그것은 남한 내 고정 간첩을 관리하고 역공작을 총괄하는 가장 악랄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 놈이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리철용이 사단장님을 회유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뭐? 그들은 사단장님께서 과거 흑색 작전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첩사가 사단장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남한 내에서 사단장님의 입지를 고립시킨 뒤 접촉하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협력하라고. 강소리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봐. 나를. 대한민국 육군 소장을. 포섭하겠다고. 그들은 사단장님을 칠성사라는 암살자로만 기억하지 칠성부대 사단장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사단장님을 국가에 버림받은 사냥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번주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내 과거를 알고 있다. 내 손에 죽은 상관의 군번줄이다라는 협박과 함께 우리에게 오면 살려주겠다는 회유책인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고깃집에서의 시비, 월남포로, 방첩사의 압박, 그리고 무인기. 이 모든 것이 강소리라는 사냥개를 고립시키고 목줄을 채우려는 리철용의 거대한 공작이었다. 김대령. 예, 사단장님. 방첩사에는 뭐라고 보고할 거지? 김철규 대령은 잠시 강소리를 바라봤다. 그는 결심한 듯 허리를 곧게 폈다. 무인기 침투는 기상 악화로 인한 항로 이탈로 보고하겠습니다. 투하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군 생활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단장을 믿기로 결정했다. 강소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법을 가르쳐주지. 칠성부대 사령부 지하. 평소에는 지도 검토실로만 쓰이던 그 어떤 통신 장비로도 도청이 불가능한 비밀 벙커에 4사람이 모였다. 강소리 소장, 김철규 대령,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가 된 박하늘 중위와 이지아 중위. 작전명 영린. 강소리가 벙커 중앙에 펼쳐진 화천 일대 상세지도 위에 붉은색 마커를 찍었다. 적은 내가 고립되었다고 믿고 있어. 방첩사가 나를 의심하고 상급부대의 지원도 끊겼다고 생각하겠지. 리철용 그놈의 성격이라면 반드시 확인하러 올 거다. 나에게 직접 접촉하려 들 거야. 접촉이라면 또다시 무인기를? 아니, 더 은밀하게. 놈들은 이미 우리 측 경계망의 허점을 파악했어. 기억하나? 활용파 놈들을 소탕했던 그 고깃집. 그리고 그들이 대민 지원 작업을 하던 민간인 통제선 부근.
강소리가 지도 위에 두 지점을 연결했다. 이곳은 과거 우리 부대가 사용했으나 지금은 폐쇄된 옛 수로와 연결되어 있다. 적은 그 수로를 통해 민간인 복장으로 침투할 거다. 그리고 나에게 안전가옥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지. 그럼 그 수로의 매복을 김철규 대령이 흥분해서 말했다. 아니, 매복은 안 해. 예. 적은 우리가 매복할 것도 예상하고 있어. 리철용은 그런 놈이야. 우리가 덫을 놓으면 그 덫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을 거다. 강소리는 박중희와 이중희를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는 덫을 놓는 대신 덫이 되기로 한다. 사단장님, 설마. 그래. 내가 직접 나간다. 놈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고뇌에 빠진 칠성사를 연기할 거야. 김철규 대령이 경악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단장님,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적의 공작원과 단독으로 접선하는 것은 김 대령. 이것은 정규전이 아니야. 심리전이야. 그리고 이 심리전에서 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리철용은 나를 원하니까.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필요해. 강소리는 박중희와 이중희의 어깨를 짚었다. 너희는 707 후배다. 정규군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지. 너희 두 사람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작전은 치밀했다. 강소리는 방첩사의 감시를 따돌린다는 명분으로 홀로 사복 차림으로 관사를 나갈 것이었다. 물론 이 모든 움직임은 리철용이 심어둔 첩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예정이었다. 그녀가 향할 곳은 화천의 한적한 저수지. 놈들이 접선 장소로 정할 것이 가장 유력한 곳이었다. 놈들은 나를 혼자 오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라. 강소리가 이지아 중위에게 초소형 통신 장비를 건넸다. 이지아 중위. 너는 저수지 건너편 야산에서 저격수로 위치한다. 넌 내 생명줄이야. 내가 위험에 처하면 망설이지 말고 쏴. 내가 아니라 적의 머리를. 명. 받겠습니다. 그리고 박하늘 중위. 그녀는 박중위에게 특수 제작된 소음 권총을 건넸다. 너는 물속으로 침투한다. 저수지다. 놈들은 하늘과 땅만 보겠지. 물속은 생각 못할 거야. 넌 내 바로 뒤에서 놈들의 퇴로를 차단한다. 사단장님. 박하늘 중위가 결연한 눈빛으로 물었다. 사단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강소리가 자신의 전투복 허리춤에서 낡은 대검을 꺼내 들었다. 칠성사 시절부터 그녀의 손에 피를 묻혀온 바로 그 칼이었다. 나는 10수년 전에 끝내지 못한 마무리를 하러 간다. 그녀는 리철용의 군번줄을 손에 꽉 쥐었다. 놈은 나를 사냥개로 봤지만 곧 알게 될 거다. 나는 사냥개가 아니라 칠성의 독을 품은 뱀이라는 것을. 작전 개시일 달빛조차 없는 사월의 밤. 강소리 소장은 모든 계급장을 떼고 검은색 사복 차림으로 저수지 둑길 위에 홀로 섰다. 방첩사의 감시도 부대의 지원도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 적이 원하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통신기에서 이지아 중위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지됐습니다. 셋. 아니, 4명입니다. 저수지 북쪽 숲에서 접근 중. 사단장님께 접근합니다. 강소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저수지의 수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3명의 사내가 나타났다. 민간인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은 속일 수 없는 특수 요원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오랜만이군 칠성사. 낮고 갈라진 목소리. 강소리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날 압록강의 악몽과도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달빛이 없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뺨에 길게 난 칼자국은 그대로였다. 리철용이었다. 그가 정말로 살아있었다. 내 놈, 놀랄 것 없다. 내년이 찌른 칼날이 내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더군. 덕분에 공화국 영웅 칭호도 받고 이렇게 출세도 했지. 리철용이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내 차례다 강소리. 아니 칠성사. 내 조국이 내 뒤통수에 총을 겨눴더군. 내 과거를 빌미로 너를 압박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 기회? 그래. 우리 정찰 총국으로 넘어와라. 내가 잃어버린 명예 내가 되찾아주지. 너는 남쪽에서 썩을 사냥개가 아니야. 나와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릴 동지다. 그가 강소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소리는 그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리철용의 군번줄을 쥔 손을 들어 올렸다. 동지라. 그녀가 나직하게 웃었다. 미안하지만 리철용. 난 사냥개 체질이 못 돼. 그녀는 군번줄을 리철용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그리고 넌 주인을 잘못 골랐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소리는 몸을 낮추며 품속에 대검을 뽑아들었다. 동시에 리철용의 부하들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푸악!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강소리가 놈의 팔을 잡아 방패로 삼는 순간 흉! 저수지 건너편 야산에서 소음 저격총의 총성이 울렸다. 두 번째 놈의 머리가 터져 나갔다. 이지아 중이었다. 이 인연이 리철용이 경악하며 마지막 남은 부하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다. 첨벙. 그때 얼음장 같은 저수지 물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박하늘 중이었다. 그녀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리철용의 다리를 낚아챘고 소음 권총으로 그의 어깨를 쏘아 무력화시켰다. 크악!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졌다. 강소리는 자신이 방패로 삼았던 놈을 내던지고 어깨를 붙잡고 쓰러진 리철용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대검이 들려 있었다. 거짓말. 이건 함정이었어. 리철용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강소리가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래, 함정이다. 내가 10수년 전에 쳤던 것과 똑같은 함정이지. 그녀의 눈이 뱀처럼 빛났다. 그때는 내가 너에게 당했지만 지금 나는 칠성부대 사단장이다. 내 부하들과 내 조국을 지키는 칠성의 방패다. 그녀는 대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넌 두 번 다시 내 땅을 밟지 못할 거다. 강소리 소장의 손에 들린 대검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피가 묻은 칼끝은 정확히 리철용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10수년 전 압록강의 얼음물 속에서 놓쳤던, 아니, 끝냈다고 믿었던 악연의 마무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박하늘 중위는 물에 젖은 몸으로 권총을 겨눴고 이지아 중위는 먼 산에서 저격 조준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죽여라. 리철용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악을 썼다. 어서 찔러. 내년에 그 저주받은 칼로 내 심장을 찔러. 그리고 내년도 똑같이 확인 사살하는 살인마 칠성사가 되는 거다. 내년에 부하들이 다 보고 있어. 사단장이 아니라 피에 굶주린 암살자라는 걸 내 놈의 군대가 알게 될 거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교활한 심리전이었다. 리철용은 강소리가 이성을 잃고 자신을 죽여주기를 바랐다. 여기서 죽는다면 칠성사는 영원히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소리의 명예는 실추될 터였다. 강소리의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복수심이 그리고 과거의 악몽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였다.
그녀는 대검을 든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저수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나는 칠성사가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니, 강소리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지독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난 칠성사가 아니야. 난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장 소장 강솔이다. 그녀는 치켜들었던 대검을 거꾸로 돌려 잡았다. 그리고 칼날이 아닌 묵직한 칼자루 끝으로 리철룡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내리쳤다. 퍽! 리철룡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강소리는 피 묻은 칼을 털어 칼집에 꽂았다. 리철룡, 너는 살인마의 손에 죽는 게 아니야. 너는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이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것이 너 같은 놈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한 참교육이다. 그녀는 쓰러진 리철룡을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지휘 차량 몇 대가 조용히 접근했다. 김철규 대령이 그녀가 신뢰하는 소수의 수색대 정찰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김 대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적의 시신 두 구와 완벽하게 제압되어 쓰러진 리철용, 그리고 물에 빠진 생쥐꼴의 박중희와 산에서 막 복귀한 이중희, 그 중심에 서 있는 강소리 소장. 그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불신했던 여성 사단장에게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경례했다. 사단장님, 작전 완료되셨습니까? 그래, 김대령. 강소리는 두 후배 장교를 돌아봤다. 그녀들은 지치고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고했다. 두려움을 이겼고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너희는 오늘 707의 후예이자 칠성부대의 장교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감사합니다. 두 장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 찼다. 김대령. 이자는 방첩사령부가 아니라 육군본부 특수정보과로 직송한다. 내가 합참의장님께 직보할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 칠성부대 내부에 숨어있던 쥐새끼도 이놈의 입을 빌려 찾아내야겠다. 그날 밤 화천의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사에 기록되지 않을 가장 완벽한 역공작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몇 주 뒤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춘천. 국군방첩사령부 강원지부의 한 회의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소리를 압박했던 방첩사의 고위 간부들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 장군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께서 생포하신 리철룡의 정보 덕분에 우리 군 내부는 물론이고 강원도 일대에 수십 년간 암약해온 고정 간첩망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대 내부의 배신자까지 색출했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일을 장군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강소리는 담담하게 경례를 받았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공이 아닙니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작전 지역을 방어하는 것. 칠성부대의 당연한 임무였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로 아군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 사령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칠성사라는 의심받는 사냥개가 아니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칠성부대의 확고한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다시 화천의 칠성 숯불갈비. 계절이 바뀌어 저녁 공기가 제법 훈훈해졌다. 그을린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강소리 소장은 그날처럼 박하늘 중위, 이지아 중위와 마주 앉아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중위의 얼굴에서 더 이상 긴장감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혹독한 실전을 함께 겪어낸 전우로서의 깊은 신뢰와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장군님, 오늘은 아주 얼굴이 환하시네. 덕분에 우리 시장통에 다시 웃음꽃이 폈어요. 그 깡패놈들 싹 사라지고 군인 양반들이 지켜준다고 다들 얼마나 든든해하는지. 주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음료수 몇 병을 서비스로 내왔다. 강소리가 웃으며 두 후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첫날 이곳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박하늘 중위가 잔을 받으며 대답했다. 군인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강소리가 고기를 한 점 뒤집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겪었지. 깡패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총구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심리전까지 벌였어. 그녀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기억해라. 군인의 강함은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무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바로 이 일상을 지키겠다는 신념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내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는 앞에 있는 적이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뒤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이들의 평범한 행복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그것은 강소리 자신이 칠성사라는 과거의 망령을 이겨내고 얻은 그리고 두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이지아 중위가 잔을 높이 들었다. 사단장님, 아니 선배님, 존경합니다. 박하늘 중위도 잔을 들었다.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소리가 환하게 웃었다. 자, 들자.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을 위하여. 위하여. 3명의 여군, 3명의 칠성부대 전사, 3명의 707 선후배가 잔을 부딪혔다. 식당 밖으로는 화천의 상인들이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시장의 불빛 너머로 어둡고 고요한 최전방의 철책선이 칠성부대의 눈빛처럼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